간단한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뒤에는 이제 수술했던 거 사진이랑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신 지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외과 의사들은 이게 지금 여러분 보다 보면 폐암에 대한 약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성적도 사실은 폐암만큼 성적이 한 2, 3년 전에 비해 성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성적이라 하는 거는 생존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좋아져서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환자들을 좀 더 살려야겠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술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면 항암 치료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진행되신 분들도 약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수술을 해서 암은 절제하되 환자분의 손상을 안 가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약물 치료까지 이어지게 저희가 진검다리도 할 수 있고 내지는 초기암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환자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제 최신 지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체 이제 평균 여생이라고 그러죠.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는데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83세, 특히 여성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86세. 여기 계신 분들은 86세 넘으신 분, 83세 넘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죠. 아직 안 계신 것 같은데 제 환자분 중에서는 83세 넘으신 분이 꽤 됩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그래서 근데 이게 평균 여생은 느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때까지 평균 여생까지 사시게 되면 뭐 100세 넘으신 분도 있지만 83세를 넘게 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암도 같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에 따라서 암이 생기거든요. 뭐 담배도 있고 여러 환경적인 요건도 추가적으로 오지만 제일 큰 암의 원인은 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여생까지 살았을 때 36.9%,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암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 암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암이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평균 여생에 살아가는데 더 증가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명 중에 4명이 암이 생기는 거는 그냥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왜 나는 암이 생겼어? 왜 내가 잘못 살았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노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여생이 그렇게 생기는 거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평균 여생보다 65세를 한번 따져보니까 65세 이상 살다 본 남성 포함해서 제일 많이 생기는 암이 보니까 폐암이에요. 2020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한 건데 한 1년에 24만 명, 25만 명 정도 암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 폐암은 한 2만 4천 명 정도 생겨요. 그 중에 남자에서 1만 4천 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한 7, 80% 이상 남자에서 폐암이 더 많이 생기죠. 그리고 여성암도 65세 이상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암이 폐암입니다. 그래서 폐암이라는 게 남성분들은 담배나 작업, 험한 직업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남성에서 폐암이 훨씬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도 여기는 두 번째 암이죠. 첫 번째가 대장암이고 폐암인데 여성분들도 흡연이나 이런 게 노출되는 것도 있고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폐암을 잘 선별하고 검사를 해야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은 암은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은 사는데 크게 그렇게 생존율이 거의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생을 갉아먹거나 그렇게 크게 아주 대부분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지만 다른 암들을 보면은 2위가 폐암이고 대장암, 위암, 유방암, 간암, 췌장암 쭉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폐암이 두 번째인데 어쨌든 우리가 폐암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 찾아서 치료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여생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보였던 대로 제일 많은 게 이 갑상선, 폐암, 대장암, 위암 쭉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잠깐 2019년도랑 발생자 수 비교를 해봤는데
대부분 암들은 조금씩 줄었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발생률이 조금씩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아서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에서 폐암이 전체 나이 따지지 않고 전체 남자 암 환자 중에서는 폐암이 남자는 제일 많다. 여성에서도 네 번째 암이 된다. 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는 내가 사는 지역은 괜찮을까? 이런 통계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통계에서 보면 폐암이 가장 많이 생긴 동네가 어디로 나와 있냐면 충청북도 증평군으로 나왔어요. 충청북도 증평이면 우리가 알기에도 약간 산 좋고 물 좋은 시골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제일 높게 나오고 제일 적게 나온 동네는 창원시 성산구가 제일 낮게 나왔어요. 창원이라면 뭐 산단도 가깝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잘 보니까 여기 증평군, 태백시, 영양군 이런 데가 좀 높아요. 이런 지역이 뭐가 많아서 그럴 것 같을까요? 응? 그렇죠. 이게 탄광이나 이런 직종에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세한 원인은 없지만 이런 지역이 굉장히 높게, 이게 빨간색으로 나온 게 평균 수치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사는 동네 부산은 어떠냐 보니까 부산에서 영도가 제일 높게 나오고 여기 우리가 사는 기장이고 제일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근처에 살아도 이게 크게 좋은 동네 사시는 것 같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네에는 울주군도 평균 수치보다 높지만 여기에 비하면 충청북도에 비하면 좀 낮다. 그런데 서울하고 비슷해요. 강남구보다는 저희 기장 쪽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폐암 발생률에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어떤 아이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폐암에 걸리면 얼마나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갑상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5년 생존율이 이제 거의 100% 거의 다 5년 넘기십니다. 그리고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도 굉장히 80% 넘고, 그런데 제일 낮은 암들이 보니까 폐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들이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옛날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폐암은 5년 생존율이 12.5%. 그러니까 5년 이상 사시는 분이 100명 중 1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36.8%,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3배 가까이.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에 이렇게 낮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항암제들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서 어쨌든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간암이나 췌장암도 뭐 계속 이제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는 암들인데 어쨌든 생존율이 낮으니까 발생률이 제일 많은 암이 폐암인데 게다가 생존율이 낮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죠. 여러 약을 만드시는 과학자들, 그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암종이 바로 폐암입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 보면은 전체 36.8%, 5년간 남녀 토탈. 근데 남자는 30%, 5년 살 확률이 10명 중에 7명은 못 산다는 얘기예요. 5년 이상을. 폐암에 걸리면. 근데 여자는 반은 살아요. 5년 넘어갈 확률이 반은 살아요. 그래서 여성분이 훨씬 더,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적 요건 빼고 굉장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50%.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나는 폐암 걸렸는데 나 지금 7년째, 8년째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왜 5년 살 확률이 아까 12% 나오고 뭐 그런 이유가 그 병기가 1기, 2기, 3기, 4기가 다 통합해서 저희가 폐암 걸렸을 때 아까 그 12% 나왔던 거 그걸 거기에 생존율을 평균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1기암들은 5년 생존율이 거의 8, 90%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4기암들은 2년 생존율이 3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기암은 뭐냐? 이게 오른쪽 왼쪽 폐인데 폐암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암이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데 이음파절 주변을 가지 않고 요 자리에만 있으면 수술해서 제거하면 완치까지 돼요. 2기암.
이기암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암이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임파절, 여기서 좀 이제 벗어나는 거죠. 같은 구역에 있지만 퍼져나가는 것 같다가 이기암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수술하면 거의 완치에 가까운 성적이 나와요. 항암을 추가하는 경우에. 3기암은 뭐냐면 주변의 임파절 전이가 아니라 여기 가운데 기관지가 있는 여기를 종격동이라고 그래요.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요. 가운데는 임파절까지 전이가 됐어요. 즉 이 폐를 벗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3기암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암들은 치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까지 하신 경우에는 좋은 성적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성적이 좋아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3기암들은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국이라 하면 미국이나 유럽 쪽인데 왜 그러냐면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힘든데 수술까지 했더니 환자분은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도 암이 남아있더라. 이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 일본은 저 항암 방사선하고 3기암도 수술했더니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외국 사람은 손이 좀 커요. 수술하다 보면 이런 자잘한 임파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못 뜯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굉장히 잘 뜯어내요. 깨끗하게 뜯어내.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술에 그러니까 외과 의사의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3기암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치료합니다. 항암 방사선 수술까지. 그러니까 몸이 좀 좋아야겠죠.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3기암에 대한 성적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제 4기암. 이거는 정말 여기서 암이 있었는데 다른 데까지 간 거예요. 간에. 또 뼈로. 이 폐암이 잘 가는 데가 뼈로 잘 가요. 간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해보니까 머리에도 전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4기암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하나만 가 있는 경우, 다행히 전이가 되는데도 하나만 가 있는 경우는 치료가 돼요. 열심히 해서 다 여기도 조금 절제하고 폐도 절제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은 성적이 2, 3기만큼 좋아져요. 4기암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빨리 오시면 그나마 그만큼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 2, 3, 4기 다 모두 수술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로 하는 게 1기, 2기암이에요. 그리고 3기암은 혼합해서 다 해야 돼서 항암 방사선 다 들어가야 되고 4기암은 그 중에 선택된 부분만 항암 방사선 수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열심히 치료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굉장히 좋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표인데 이게 뭐냐면 생존율을 말하는 도표예요. 아까 제가 1, 2, 3, 4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도표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한 5, 6년 동안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나온 논문인데 우리나라에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암 환자들이 어떻게 성적이 나오냐 해서 봤는데 1기암들은 이게 1기암이에요. 2기, 3기, 4기. 그래서 여기 60개월이라고 다 있는 거는 이게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생존자들을 이렇게 쭉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1기암 같은 경우는 5년째 보니까 84, 5%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이 한 2년 차 지날 때까지는 좀 떨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지가 돼요. 이 정도 수준에서 24개월 정도 지나면. 2기암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60%가 넘어요. 5년 생존율이. 아까는 제가 토탈하면 12%라고 그랬죠. 23%, 뭐 12% 하지만 1기, 2기암들은 60% 넘고 80%가 육박합니다. 하지만 3기암들은 해보니까 한 25% 정도, 4기암은 20% 미만이에요. 그래서 4기암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중에서 일부 환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이 더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 정도에서 여태까지 생존하신 분들 그냥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4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서 효과가 있는 분들 한해서는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육참 골단이라고 뭐 여기 이제 연세 많으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신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죠? 아시죠? 이건 뭐냐면요. 내 살을 잘라서 적의 뼈를 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육참.
내가 전장에 가서 싸우는데 내 살은 어디 하나 조금 베임을 당하더라도 상대의 목을 잘라서 뼈를 끊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폐의 일부를 절제할지언정 암은 없애겠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는 이제 수술하고 환자분도 여기 이런 자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수술하면. 하지만 내가 왜 이런 생사를 잘라요? 오래 살고 암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육천골단의 심정으로 저희가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암은 이거예요. 하지만 암 주변의 폐 일부까지 절제해야, 이건 이제 초기암이 나오셨거든요. 일기암이. 이렇게 해야 전이가 안 되고 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조금 절제하더라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가 어딨냐? 그러면 여기 만져보시면요, 이 갈비뼈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오른쪽 왼쪽 갈비뼈들 사이에 들어가면 폐가 만져져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는 방법은 요 사이로 기구가 들어가면, 요 뼈와 뼈 사이로, 등 뒤에서 봐도 보이죠. 여기 이제 어깨 축지뼈, 날개 축지뼈가 이렇게 있고, 요 안은 이렇게 있어요. 척추 앞쪽으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는 방법은 요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요. 갈비뼈를 자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면 어디가 아프냐면 갈비뼈 사이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신경통이 생겨요. 요 신경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 자극이 돼서 나는 신경통이 좀 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좀 참아내셔야 되고, 안 아프게끔 저희가 약도 드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경통이 좀 줄어들어요.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은 나 아프면 절대 수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다 보고 우리가 제거하고 보면 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 기도라고 해서 가운데 큰 기도가 들어가면, 기도 쭉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큰 파이프들이 이어져 있어요. 근데 오른쪽 폐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중하해서 이걸 상엽, 이걸 중엽, 이걸 하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왼쪽은 두 개가 있어요. 상엽, 하엽. 오른쪽엔 큰 덩어리 세 개, 왼쪽엔 큰 덩어리 두 개. 이게 폐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까 말한 기관지가 상엽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있죠. 파이프 들어가고 중엽, 하엽, 이게 세 덩어리 나눠져 있고, 왼쪽은 위아래, 상하로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수술할 때 여기 암이 있다 그러면 이 엽을 전체를 자르는 거를 상엽 절제 수술, 중엽이 있다 그러면 중엽 절제 수술,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엽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폐암 절제 방법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보는데, 쐐기 절제 수술, 쐐기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걸 쐐기로 그러잖아요. 암이 너무 작거나 진단 목적으로 조직 검사할 때는 쐐기로 잘라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폐 구역 절제 수술은 뭐냐면, 폐가 들어있는데 엽보다, 아까 엽은 제가 아까 보여줬죠. 세 덩어리, 두 덩어리.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지만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암이 들어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를 절제한 초기암인 경우에 이 수술을 해요. 폐를 조금만 잘라도 되는 폐 구역 수술을 하고,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폐엽 절제, 아까 제가 보였던 세 덩어리, 두 덩어리를 한 덩어리 통째로 잘라낸 거를 폐엽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표준적인 절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여기 이걸 다 절제하면은 그래도 충분하게 절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폐 절제 수술, 오른쪽 폐 전체를 자르거나 왼쪽 폐 전체를 자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르면요, 수술할 당시 문제 안 생겨도 오래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폐는 2개라서 한쪽만 갖고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힘들어요. 일상적인 생활할 때도 숨이 차고 그래서 요즘에 웬만하면 피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암이 없어도 이거 한쪽 폐만 갖고 살다 보면 폐렴 생기면 돌아가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야지 더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쐐기 절제 수술. 여기만 톡 자르는 거. 구역 절제 수술은 이거보다 넓죠. 그 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절제하는 걸 폐 구역 절제 수술이라고. 그러니까 표준 방법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상엽을 다 절제하는 거를 폐 옆 절제 수술을 하고 피치 못해 다 잘라야 된다. 폐 오른쪽을 다 자르거나 왼쪽을 다 자르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다. 환자분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폐 구역이 뭐냐면 아까 이건 폐 옆이지만 여기를 잘 보면 하나 둘 셋 이게 쪼개져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로 따로 들어가는 혈관도 있고 따로 들어가는 기관 아까 이런 거 있죠. 조그만 기관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은 거의 있지 않지만 독립적인 그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폐암을 수술할 때 여기에 있다.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딱 잘라주면 조금만 자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옆에서 재발을 해요. 하지만 이 구역 내에서 구역을 잘라주게 되면 거의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데 이걸 전체를 다 자르는 게 너무 환자분이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래서 초기암인 경우에는 여기나 이게 전체 따지면 여기는 3개, 하지만 여기 따지면 10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1을 절제하는데 비해 여기 만약에 옆제 수술을 하면은 하지만 여기는 10분의 1만 잘라도 되니까 폐 손상이 훨씬 적음이겠죠.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폐인데 상엽, 중엽, 하엽인데 여기 또 이렇게 가상의 선을 다 그으면 이런 폐 구역이 돼서 10개, 왼쪽도 9개, 뭐 20개도 되고 19개도 되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자를 거냐. 그래서 첫 번째 많이 쓰는 방법은 개흉 수술. 이거는 제가 의사 면허를 딴 지가 아까 아침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25, 6년 됐더라고요. 그 제가 흉부외과 수련을 받은 지 한 20년 이상 됐고, 24년 됐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제가 주로 이거 봤어요. 다 열어서 수술했어요.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전문의를 따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이제 흉곽경, 내시경 수술이죠. 구멍만 뚫고 하는 수술이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하는 수술의 90% 이상이 이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리고 로봇으로도 일종의 내시경 수술이에요. 구멍만 뚫고 대신 로봇팔이 들어가는 게 로봇 수술이에요. 그래서 다빈치 로봇 수술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작년 가을부터 하는 수술이 요건데 이제 폐 구역 절제에서 조금만 최소로 하기 위해서 근적외선이 나온 흉곽경이 똑같은 내시경인데 적외선이 나오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폐 구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흉 수술인데 다음 사진 좀 보시면 좀 그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왼쪽 가슴을 연 거예요. 왼쪽 가슴 앞에서부터 등까지 열면 요 가운데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까지 보이죠. 심장 보고 요 밑에 이건 간이에요. 폐 밑에까지. 이게 2011년도 개원하고 1년쯤 있다가 수술하는 건데 이분이 기억에 제가 남는 분이 그 당시에 39살 여성분이었어요. 저랑 나이 차 그때 당시 별로 한 몇 살 안 났을 텐데 이분이 이제 다른 데서 이 폐 암이 전체가 다 번져서 이거 하고 바로 다 암이 있으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폐렴이 와요. 그러면 이제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종암이라서 치료가 없어요. 항암 치료가. 그래서 젊은 여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뭐 그게 아주 드물거나 그런 수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다 제거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왼쪽 폐 전체예요. 왼쪽 폐 전체 갈비뼈 바로 밑에까지 다 제거해서 여기 심낭까지 심장 일부까지 다 제거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이 힘들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4년 반을 사셨어요. 그 뒤로. 뭐 몇 달 있다 돌아가신다고 해서 딴 데서는 못했는데 어쨌든 저하고 조손 잡고 기도하고 여성분이 결혼도 안 했는데 한번 잘 해봅시다 하고 했는데 다행히 4년 반을 사셨는데 그래서 저는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 재발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폐렴 생기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개용 수술입니다. 그다음에 로봇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첫 번째 로봇 수술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2011년도에 4월 달에 로봇이 들어오고 이게 다빈치 S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로봇 팔이 4개가 달려 있어요. 이건 두껍죠. 제 팔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팔이 끝에 여기 환자 몸에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고 제가 이제 그 팔을 넣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팔을 놓고 저는 그 뒤에 이 콘솔 박스라고 하는 이제 게임기 같이 조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팔을 조종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이게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게 2011년도 했었는데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어요. 팔이 굉장히 날씬해졌죠. 이게 이제 새로운 로봇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용해서 폐암 수술하는 거고, 이건 2011년 처음 수술을 저희가 우리 병원에서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기계가 보면은 이거 훨씬 더 심플해졌죠. 이거 이렇게 넙대대한데 이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이런 기계로 바뀌어서 로봇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싸요. 몇 배 비싸냐면 우리가 폐암 수술하면 보통 수술료에 수술료가 한 뭐 200, 300 하는데 이거는 1,500 해요. 그러니까 한 6, 7배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용 대비 7배만큼 만족도가 높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제가 해드리지만 비용 대비 너무 비싼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시경을 해도 똑같습니다. 구멍 오기를 훨씬, 아까 제가 로봇팔이 몇 개라고 그랬죠? 4개. 4개면 구멍 최소한 4개는 뚫어야 되잖아요. 팔이더라고. 4개, 5, 6개 뚫거든요, 구멍은. 근데 내시경 수술은 3개밖에 안 뚫어요. 왜냐면 그 구멍 사이로 저희가, 사람 팔이 훨씬 더 관절이 좋죠, 로봇팔보다는. 그래서 그 관절 사이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로봇 수술의 장점은 3D로 보인다.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친한 서울대병원 선생님인데 이제 제가 녹화한 게 화질이 안 좋아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로봇 팔을 넣을 준비를 해서 구멍을 뚫고 팔을 집어넣고 로봇 팔을 넣는 이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팔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안에서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로봇 팔을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이는 요런 이게 폐가 이런 것들을 폐고요. 그 사이사이 있는 임파절, 이제 임파절 저희가 다 절제해야지 정확히 암이 몇 개인지 그리고 암을 임파절 제거해주지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로봇을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하는 과정을 저희가 간단하게 나와. 그래서 로봇팔을 이용해서 다 안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다 마칠 때쯤 되면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이 끝난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파절이나 여기 아까 뭐 구멍 봤던 것도 임파절 제거하는 그런 수술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는 2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화면으로. 하지만 이렇게 보이진 않고 수술하는 사람은 3차원으로 보여요. 이거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90% 이상 하는 그 흉곽경 내시경 수술인데 이게 오른쪽 폐예요. 아까 세 덩어리 있다고 그랬죠? 이게 상엽, 이게 중엽, 이게 하엽이에요. 그래서 수술은 이제 암은 상엽에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이게 까만 거 보이시죠? 아까 폐는 핑크빛이었죠? 이게 까만 게 문신 새겨진 거예요. 뭘로 문신 새겨진 거냐? 담배 피고 나면 타르 있죠, 타르. 니코틴은 나가요, 오줌으로. 근데 타르는 태워지면서 타르가 아주 미세하게 여기 박혀요. 우리 문신 새길 때 옛날에 먹줄 튀긴다 그러잖아요. 이 폐에 박힌 게 까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셨던 분이고, 이거는 이제 왼쪽 폐입니다. 그래서 왼쪽 폐는 아까 두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상엽, 이제 여기 쭉 골짜기를 통해서 밑에가 하엽,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조그만 암이 여기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리 처음에 들어간 내시경을 들어갈 때는 아까 로봇 화면이나 그게 큰 차이는 없어요. 로봇에 저는 기구나 이거나 이제 화질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런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내시경 수술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수술이에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부산에서도 아직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굳이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창골단 하지만 내 살을 너무 많이 자르면 나도 손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조금 하지만 재발하지 않을 정도로 자르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인도시아닌 그린이라고 해서
염색이에요.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염색약인데 이걸 써서 그다음에 근적외선, 이 내시경에서 적외선이 나와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폐부역 절제 수술하는 건데 원래 이분이 폐암이 여기 위쪽에 이게 왼쪽 폐의 하엽인데 요만하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술장에서 이 기계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암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암을 절제할 때 2cm보다 더 넘어서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재발할 수 있으니까 바로 바짝 붙여서 치면요 옆에서 재발해요. 그래서 보통은 2cm 마진을 두고 이거 자를 대고 저희가 이제 따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밑에. 그리고 나서 인도사이아닌이라는 약을 주사하는데 주사하게 되면 저희가 미리 이 부분에 해당되는 혈관을 찾아서 조금 혈관 찾아서 절제를 해놔요. 그러면 인도사이아닌 약이 이 혈관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이쪽 구역이 해당되는 구역이 어딘지까지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상엽으로 가는 거는 뭐 상엽을 다 자르겠지만 이게 하엽 중에서 일부만 있는데 정확히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약을 주입하게 되면 이 선상이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염색약이 안 들어간 부위는 여기는 절제할 범위가 됩니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선은 안 보이지만 이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절제 전에 여기가 암이 있었다는 거고 아까 우리 절제하고 나면 이렇게 여기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아까 염색약이 없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가 절단면이고요. 이렇게 그 뒤에 보면 혈관들이 이게 이제 폐동맥 조그만 거 여기는 폐정맥 여기 가운데는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박리를 다 해내야 임파전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폐구역 절제 수술에서 폐암이 여기 있었지만 이걸 다 자르지 않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였던 사진이지만 이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폐암으로 그래도 다행히 일기암에 가서 임파절 전이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로브 수술 4월 2011년도 12년 전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분은 아직 잘 외래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시긴 하는데 여기 암이 있었어요. 잘라보니까 병리과에 보니까 요거는 그 당시에는 이런 폐구역 절제 수술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임상이 재발하지 않고 괜찮다는 데이터가 없었지만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괜찮다, 재발하지 않고 괜찮다, 오래 산다. 그래서 이분이 2011년도 오지 않고 나중에 오셨다면 이분 이거 다 안 잘라도 됐을 뻔했죠. 요렇게만 이런 부분 절제, 아까 말씀 쇠기 절제 수술을 했더라도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가 해가 지나가서 조금씩 바뀌긴 해도 환자분들이 조금 더 내가 남은 날을 살 때 편하게 살 수 있고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씩 절제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2010년도에 개원했잖아요. 제가 2010년도부터 내려와 있었거든요. 서울 원자력병원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원자력병원에 있을 때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여기서 올라오신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멀리 오셨네 그러면 서울에서 수술 받아야 되니까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서 가끔 서울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수술을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부산 지역에서 잘 하지 않는 수술들을 최초로 하게 된 것들이 몇 개, 역사적인 흉배과 내에서 역사적인 수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흉광경을 아시죠? 복광경도 아시죠? 배에다 구멍 뚫고 하는 수술. 저희는 이제 흉배과는 가슴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배도 수술해요. 배 식도암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도 복광경으로 둘 다 내시경으로 하는 식도암 수술을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 성공했어요. 부산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봇 폐암 수술은 2011년 4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식도암도 9월 달부터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 내시경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ICG를 쓰는 인도사이아닌을 쓰는 근조적 흉곽경 폐암 수술도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운 거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다 폐엽 절제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한 70%가 구역 절제 수술, 적게 절제.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초기 암들 해당되신 분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쩌다 가끔 한번 폐구역 절제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이 방법을 쓰고 난 이후로는 수술이 굉장히 쉬워졌고
그다음에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환자분도 잘 만족하고 그래서 이 수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지역에 와서도 이제 좋은 수술, 새로운 어쨌든 최신의 수술들을 많이 하게 됐고 잘 성공하고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도 그만큼 이제 저희가 보는 환자분도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환자분한테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잘 못 해드릴 때가 많아요. 잠깐 병실에서 얘기를 해드리지만 아플 때니까 까먹죠. 집에 가면 아플 때 얘기했는데 저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까먹는데 몇 가지 같이 하시면 좋을 것도 있어요. 물론 일상 정상적인 사람도 같이 하시면 좋은 거 있는데 깊은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깊은 호흡은 뭘 말하냐면 1분에 22번 정도 쉬는 걸 깊은 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는데 15초 동안 천천히 들어 마시고, 근데 여기까지는 잘 하세요. 15초 동안 천천히 들어 마시는 거 잘 하세요. 근데 내쉬는 것도 15초 동안 내쉬어야 돼요. 근데 금방 빠져나가죠. 그러면 어지러워요. 갑자기 팍 이러면 입으로 숨 쉬면은. 그래서 코로 숨 쉬고, 그다음에 내쉴 때는 어디로 내쉬냐면 입을 최대한 오므러뜨려서 코로 내쉬면 코는 조절이 안 돼요. 콧구멍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콧구멍 조절하시는 분 계신가요? 콧구멍을 줄였다 높였다? 안 되죠. 입은 조절이 돼요. 입을 해서 천천히 최대한 줄여서 여기서 내쉬는 거를 1분에 2번 하실 수 있어요. 15초 동안 내쉬고 15초 동안 들이쉬고.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 숨 차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잘하면 한 3분, 3번 정도 하시고, 생각나면 하루에 한 2-3번 정도 하시면, 이게 어디 단체에서 하면 명상이 되고요, 어디 단체에서 하면 묵상이 되고, 어디서 하면 기도가 되는, 이런 굉장히 여러 분야에 쓰이는 방법이에요. 깊은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을 하시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숨을 짧게 쉬잖아요. 쉬면요, 여기 상기도 염증이 일단 잘 생기고, 두 번째 폐가 펴지지 않아요.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들으신 상태에서 참고 천천히 내쉴 때 폐가 쫙 펴져요. 그러니까 폐가 쫙 펴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묵었던 가래도 나오고 그동안 찌그러졌던 폐도 펴져서 숨쉬기도 편하고,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자주 하시고, 이걸 익숙하신 분들은 걸어 다니면서도 하신대요. 걸어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말 시키면 말 안 해요. 숨 쉬고 있어서 계속. 호흡법.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 폐 수술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폐활량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폐활량 정상 수술하고 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정상 폐 검사 해보면요. 늘어납니다. 근데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더 늘어나요. 수술 전보다 폐 기능이 더 좋아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 하시면은 되고, 요거가 등산할 때 이렇게 잘 되고요. 이렇게 등산할 때는 이제 크게 폐가 늘어나지만 내쉬는 거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등산할 때 잘 늘어나고, 근력 운동할 때 무게 드는 거 있죠? 이거 할 때 이렇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하지만, 숨을 들이쉴 때는 다 잘 하시겠지만, 코 평수가 커지고 눈이 튀어나올 때 들이쉬다가 잠깐 참고 입을 오므러뜨려서 이렇게 내쉬는 거, 입을 꼭 오므러뜨려서 내쉬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1분에 2번 정도 하시면 폐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하신 분들이 더 꼭 잘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근지구력 운동이에요. 나이 드실수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75세 넘어가기 전에는 근력을 키우면 근력이 키워져요. 그러니까 70세 넘어가면 살이 찌고 싶어도 안 찌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육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50대부터는 최소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된다. 하체 근육, 특히 하체 근육 하셔야 돼요. 하체 근육, 상체 근육도 꼭 하셔야 돼요. 상체가 이렇게만 하시면 등이 휘어요. 그래서 뒤로 당기는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3배속으로 당긴 거라서 이렇게 빨리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저희 아들한테 찍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하는 운동하는 데가 있거든요. 다리 운동, 팔뚝 운동, 그다음에 뒤로 당기는 운동, 그다음에 이건 허리 운동, 다리 운동, 어깨 운동. 이렇게 빨리 하지는 않아요. 이거 3배속이에요. 허리 운동, 등배 운동. 이걸 잘 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나이 먹어서도 관절염 안 생기고, 그다음에 폐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깊은 호흡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 초기암이고 뭐 쉽게 끝나는 분들도 많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뭐 3기, 4기 뭐 전이 되고 또 오시고 수술받고 또 수술받고 저한테 수술을 10번 이상 받으신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분이 지금은 12년째, 개원하고 얼마 안 돼서 수술했어요. 그 나이가 30대 초반부터. 육종암이라서 전이가 자꾸 돼서. 지금은 재발한 지 3년 됐어요. 근데 그분도 그랬어요. 제가 그분도 정말 제가 두 손 잡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거 하면 둘 중에 하나다. 바로 죽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살거나. 그 방법밖에 없다. 항암 방사선 더 이상 안 듣고. 젊은 친구라서 해보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다행히 잘 살고는 있어요. 물론 잘 산다는 게 일반 사람처럼 뭐 뛰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간신히 걸어 다니고 자기 일을 조금 어느 정도 하는 단계에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수술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술장에 누워 있고 마취한 상태잖아요. 수술을 하는데 저는 수술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수술해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게 수술하다가 아까 봤죠? 혈관도 굉장히 많아요. 터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실수하지 않고 수술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이들이 수술을 받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수술해서 한번 끝나지만 이분들이 재발하거나 하면 또 항암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래 오시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 갖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건 제가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암 환자분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길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봐야 돼요. 최소. 그리고 10년 동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재발하는 분도 있어요. 10년 넘어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밤이 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폐암에 걸렸어. 그때부터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해서 또 재발했어. 더 우울해지죠.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아. 너무 우울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발표할 때는 이 슬라이드를 그냥 마지막에 쓰거든요. 이게 이제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된 인터스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시였는데 영국의 딜란 토마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쓴 시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밤은 길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싸우세요. 힘을 내세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 너무 힘들잖아요. 뭐 폐암 수술하고 힘들고 암이 재발해서 힘들고 하지만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 기도하는 저도 있고 기도하는 다른 분도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돼요. 뭐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저희는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내 살의 일부를 절제하더라도 나는 오래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잖아요. 수술 받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몸이 내가 이거 잘라준 거 내주면서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수술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밤이 끝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평안에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